여당 거물의원 2명이 공천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인물로 지목을 당했습니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의원과 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의 얘기입니다. 야당이 영입한 인사 역시 공천 부적격자로 선정됐습니다. 한미 FTA 협상을 이끌었던 더불어민주당 김현종 예비후보입니다. 여야의 공천 작업이 곧 마무리됩니다. 각 당이 지금 제대로 된 후보를 제시하지 못하면 유권자가 뽑을 수 있는 선택지는 제한됩니다. 그래서 오늘 투표의 힘은 후보자로 나서기에 부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김무성 대표를 공천에서 탈락시키라고 주문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했다. 그래서 전화했다. 오늘은 먼저 전면전이 시작된 새누리당의 개파 간 공천 갈등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길리서치 홍현석 소장과 시사평론가 최요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게 오늘 이 보도가 나간 뒤에 상당히 새누리당이 지금 혼란에 빠졌는데요. 우리 최요한 평론가께서는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어떤 선거든 간에 살생부라는 건 있어 왔습니다. 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따로 명단을 적어서 이 사람들은 살생부 올렸다 뭐 이런 얘기는 지금 선거가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특별히 지금 이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훨씬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박근혜 권력이 결코 이렇게 튼튼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어디서 하나의 촉발점이 벌어지면은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라는 스스로의 위기감이 첫 번째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친박과 친이의 불꽃이 하나 튀었다. 이것이 번져나가느냐 아니면 수그러드느냐 이것이 요 기로점에 서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되든 간에 선거를 앞두고 늘상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벌어진 거는 현재 권력 내부에서 심각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살아있는 증거죠. 예. 근데 왜 윤상현 의원이 그러면 김무성 대표를 찍어서 뭐 소위 죽여버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무성 대표를? 사실은 그러니까 친박계에서는 비박의 핵심이 뭐 여러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 전에 훨씬 더 유력한 인사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로 실세로 군림하고 있는 거는 김무성 대표고 김무성 대표가 전체의 구심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실수하고 실언하고 뭐 사과하고 물러서고 굴욕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떠나지 않는다는 그 사람은 올 곳이 하나의 핵심체가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잘라야 자신들이 살 수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김무성 실체는 있고 그 머리를 잘라야겠다는 생각에 무의식 중에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이거는 계속적으로 내려왔던 이야기죠. 네, 그렇군요. 아마 계산된 발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홍 소장님,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사실은 이제 윤 의원이 김무성 대표를 공격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 이유로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살생부 얘기였거든요. 살생부도 있었지만 또 공천 자료 여론조사 결과가 유출이 되면서 새누리당의 내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연구소에서 원래 조사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이 뭐 SNS를 통해서 흘러다녔다 이런 지금 소문이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조작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거의 지금 신인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에 많이들 매달립니다. 그러다 보니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뒤지고 이런 부분을 갖고서 민감하게들 보도하고 서로 그걸 갖고 자기네들의 우위를 이야기하는데 실제 지금 여론조사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조사업계에 있기 때문에 참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여의도 연구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여의도 여론조사 조작이라는 건 실제 이것이 여의도 연구원의 자료냐
아니냐 지금 문제인 거고 예. 아님이라는 만연한 여의도 연구원의 자료가 아닌 그거를 빙자한 새롭게 만든 자료라면은 그거는 예. 여론조사의 조작이 아닌 조사 수치의 조작이 되겠죠. 예. 수치의 조작이야 뭐 특정 계파나 특정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나 그거하고 또 여론조사의 조작은 또 별건의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궁금한 게 여의도 연구원의 자료가 그 원본이 나왔는지 아니면은 원본이 아닌 별 유사한 그거를 이야기해서 유사한 어떤 다른 자료가 나왔는 건지 그것은 지금 파악을 잘 안 됩니다. 일단 여의도 연구원의 책에서는 원자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게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발표할 수도 있고 또 발표한 내용이 조작될 경우 법적 처벌은 안 받는가요? 당연히 그 조작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죠. 예. 그래서 그것이 조사 과정에 조작을 했거나 예. 그 조사 실제 결과하고 상관없이 조사를 수치를 바꿔서 발표를 하게 되면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뭐 징역뿐만 아니고 지금은 그 처벌 규정이 굉장히 강화되어서 벌금도 굉장히 그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최영환 평론가님 예. 이렇게 새누리당 내에서 이게 SNS를 통해서 번지고 살생부 얘기가 나오고 여론조사 결과도 막 유출을 시키고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누가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예. 이렇게 비박과 친박 간의 어떤 대결 구도 내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선거에 이제 일종의 구조농보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사람은 그러니까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세 사람 이상에게 같은 내용을 듣게 되면 사람은 믿어버리거든요. 네. 그걸 가장 잘 활용했던 사람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네. 거짓말을 계속해도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계속 이렇게 내려간 거죠. 네. 그러니까 독일 게르만 민족은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정말 우리 게르만 민족이 우수하다라고 믿어버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시기에는 수도 없이 많은 말들이 떠돌아 다니는데 그중에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 다른 세 사람 이상한테 들었을 경우는 그건 유권자든 후보자든 캠프든 사람이란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건 누가 했던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고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타겟을 삼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극히 공격적인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홍 수장님, 여야를 불문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천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요. 홍 수장님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이게 바람직한지 또 현재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어떤 형태로 여론조사 결과를 공천에 반영한다고 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볼 때 하나 제도적인 문제죠. 예. 제도적인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여론조사로 후보를 뽑는 게 바람직하냐. 저는 여론조사 업계에 있지만은 반대합니다. 왜냐, 우리나라 정당은 정당 정치를 하는 이 정당인데 당의 주인은 국민도 중요한 그 당의 지지자이지만은 당원이 핵심 그 근간입니다. 그렇죠. 이 핵심 근간인 당원이 배제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그 후보 공천이 아닌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정당 정치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 당원이라든가 이런 정당 정치의 근간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계속 여론조사를 하고 당원들의 그 양성이나 당원들의 활동을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영원히 정당 정치가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론조사로서 후보를 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두 번째, 그러면 여론조사를 해서 후보를 뽑는 것이 가장 민의를 잘 반영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도 해보면은 여론조사라는 것이 실제 해보면은 조사 방법론상 오차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3.1%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표본의 무작위 표집을 전제로 한 표본수를 한 표집 오차인데 그것 외에 비표집 오차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 여론조사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1000명 조사에도 3.1 플러스 마이너스 3.1 이상의 오차가 존재하는데 거기서 0.1%라도 앞서는 후보가 된다. 그렇죠. 이거는
이 조사 방법론을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 같고 그냥 당에서 해결하지 못한 후보의 그 선출을 이 민망한 문제를 여론조사 기관에 그 위임한 것 이런 절차상 어떤 타당성만 쫓는다고밖에 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최영원 평론가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나 언론사들은 여론조사 결과 나오면 그걸로 그냥 호들갑을 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잘하는 짓입니까? 아니죠. 절대 잘하는 짓이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 홍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예. 분명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게 오차가 있고 예. 오차 범위 안에 있으면 무의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호들갑을 떤다라는 거는 그만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 저열하다라는 거, 낮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당 정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당원 교육과 함께 과연 여론조사가 무엇이고 이걸 우리는 어떻게 임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까지 다 같이 되어야 한다.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정당인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홍수환. 여론조사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 예, 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1997년도에 공선법이 만들어질 때 예. 여론조사를 만들 때 그때 굉장한 그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상임기 끝나는 무렵에 이제 그 이 법이 만들어질 때 그 당시에 공선법이 만들어지는 취지가 뭐냐면 돈과 예. 조직은 최대한 묻고 예. 그 대신 정책은 최대한 그 풀어주는 방향으로 공선법이 만들어집니다. 예. 만들어지면서 여론조사는 정책 활동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공약을 만들고 하라고 해서 여론조사는 선거운동으로 분류를 하지를 않습니다. 예. 여론조사 비용으로 쓰는 거는 선거 비용으로 분류가 안 됩니다. 근데 근자에 지금 보면은 저희들은 여론조사 업계에도 의뢰를 받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 기업의 후보자들한테 여론조사 자기 지역 정책 개발이나 공약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는 의뢰 받아본 거는 몇 개 없습니다. 전 다 지지도 조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언론에 유리하면 발표하고 그렇지 않으면 발표를 하지 않고 이 지금 그 정책 관련 여론조사는 과거 선거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더 큰 문제는 과연 이 여론조사라는 거는 정책 개발하기 위한 그런 어떤 차질을 정책 선거 유도로 해서 법적으로도 많이 배려를 해준대. 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전략 공약용으로 쓴다면은 이거는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머니 국회의원 뽑아놔봐야 전임 국회의원보다 더 질이 못할 나지. 수도 그러니까 있다. 장담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자기한테 유리하면 발표하고 아니면 발표 안 하거나 왜곡하고 그런 이럴 수 식의 있다는 용도, 거죠. 오로지 그런 용도 외에는 네. 전략용 외에는 쓰지를 않고 네.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 최 평론가님, 네. 그 윤 의원이 예. 오늘 여러 번 김무성 대표를 찾아갔어요. 예. 만나려고도 하고 전화도 하고 예. 회의 끝나기 전에 대표실에 가 30분인가 20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예. 근데 뒷문으로 나가셨죠? 예. 왜 안 만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요. 예. 그 이전에 김무성 대표를 공격하는 것과 지금 그 뭐 취중 진담이라고 예. 이렇게 드러나는 것과 이거를 잘 비교해 보면 명백하게 김무성 대표가 상대방에 대해서 뭐랄까 차도살인이라고 할까요? 예. 윤상현을 침으로 말미암아 친박계 전체를 밀어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즉 적어도 공당이라고 했을 때 당대표를 흔드는 당대표를 죽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계파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공당에 이런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반박 내지 비박 쪽에서는 뭉치는 효과가 있고요. 친박 쪽은 흩어지는 효과가 있죠. 예. 흔들리고 있거든요. 더 이상 상대를 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선거 전까지 갈 것이다. 왜? 선거 전체를 자신의 컨트롤로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갈 것이다. 근데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예. 청와대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박계라고 하는 김무성 대표를 중심한 비박계가 기다리고 뭐 계속 양보하는 예, 입장이었잖아요. 밀려갔죠. 그럼 드디어 어느 정도의 뭐 이렇게 전투 태세를 갖추고 예. 공격의 빌미를 잡았다 이렇게 상황이 볼 수 있나요? 바뀐 거죠. 예.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까지 갔는데 더 밀리면은 뭐 리더십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의심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마지노선까지 왔다. 이제는 진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5분 말씀하시죠. 선거를 유심히 보면은 예. 재미있는 게 사실은 옛날의 선거는 여야 간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여당 간에 공격하고 정책을 내놓고 뭐 이렇게 서로 대결하는데 유심히 보면 이번에는 예.
여야 간에는 싸움이 거의 없습니다. 야당 내, 여당 내 싸움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야권 내의 어떤 분당 지금 그 갈등은 익히 잘 아는 바고 이 그 여권 내의 지금 갈등 구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그 이해가 빠를 겁니다. 단순하게 어떤 개파의 문제가 아니고 여권 내의 이 갈등 구조는 굉장히 구조적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박근혜 이제 친박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그걸 중심으로 한 그 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내려온 그 전통적인 보수 세력들, 공화주의적 노선을 띄고 있는 세력들이고 이 친이는 YS를 따라 들어온 분들이에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과 YS를 생각하면은 두 진영이 쉽게 화해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지금 옛날에는 친이라고 부르지 않고 YS 칠드런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나서 친이라고 바뀌어졌는데 이 두 진영이 보면은 인맥도 그렇고 가치 지향이 좀 다릅니다. 친이 계들은 보면은 공화주의 노선보다는 약간 그 신자유주의 노선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다 보니 가치 지향이 이런 것도 다르고 이게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옛날 위에 보면 YSD와 박정희 대통령 관계를 놓고 구원 관계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갈등이 생각보다 크게 내재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분출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군요. 자, 최희원 평론가님. 이양 공천위원장이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걸로 지금 분위기가 가고 있는데요. 김무성 대표를 쳐낼 수 있을까요?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현재 원래의 그 구도를 봤을 때요. 박근혜 그러니까 정권에서 선거는 어떻게 치러질 거지 이렇게 이제 대선을 앞두고 커다란 총선은 어떻게 치러질 거지 그림을 뭘로 봤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유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박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선거의 구도를 박근혜냐 박근혜 아니냐의 싸움으로 몰고 갈 것이다. 즉 박근혜냐 박근혜 아니냐는 거는 진박만 박근혜냐 박근혜 팀으로 만들고 나머지 반박 내지 야당 전체 다를 반 박근혜 쪽으로 해서 갈라치기를 할 것이다라는 이 구도를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필리버스터가 나와서 이젠 기회가 왔다. 박근혜냐 박근혜 아니냐의 싸움에서 이 구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 국정원 개혁이냐 국정원 개혁이 아니냐의 구도로 바꿀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허무하게 떨어지는 바람에 그러면서 나타난 상황은 지금 여전히 박근혜냐 박근혜 아니냐의 구도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박근혜 아니냐의 제일 앞에 서 있는 것이 야당이 아니라 야당은 무시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바로 최전선에 바로 김무성이라는 인물이 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김무성을 날릴 경우에는 새누리당이라는 당적 형태가 완전히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새누리당은 절해놓고서도 탈당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절해놓고서 분당은 하지 않습니다. 그게 새누리당의 무서운 장점이자 어쩌면 그건 또 안으로는 약점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홀로만 세워놓든지 그리고 박근혜냐 박근혜 아니냐의 전체 구도를 밀고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홍 소장님 이 연관돼서 야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또 국민의당이 지금 어쨌든 통합 문제로 계속 싸우고 있는데 국민의당의 지지율이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또 국민의당이 앞으로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어쨌든 지금 추이가 보면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국민의당이 그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가면은 안철수 지금 공동 대표가 이야기했던 정치 개혁을 지금 창당된 이후에 지금 기대치를 충족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분당할 때는 그 친노 세력이나 뭐 당파 그러니까 당파성을 이야기하면서 탈당을 할 때는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그 미래 기대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지지율이 높았죠. 그러나 그랬었죠. 탈당해서 실제 창당을 해서 사람이 모이는 걸 보면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치와 현실의 갭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원리를 생각하면은 지지율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올라가려고 하면은 안철수
공동대표가 이야기했던 예. 그런 어떤 인물들 예. 그리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생태계를 만들어내면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정체 또는 또 더 떨어질 수도 예,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유한 평론가님.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통합 때문에 계속 싸우잖아요. 예, 예. 뭐 싸운다기보다 내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안철수 대표는 죽어도 안 된다. 예. 이런 거고요. 배수의 진을 친 거고 또 김한길 선대위원장도 배수의 진을 쳤어요. 예. 어쨌든 탈당도 검토할 수 있다고까지 발언을 했으니까 예. 통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통합은 불가능하고요. 예. 예. 그러니까 선거 연대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예, 현실적으로는 뭐 통합이라는 건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한데 예.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 송 선생님께서 먼저 잘 말씀해 주셨지만 예. 안철수 공동대표로서는 탈당을 할 때 호남으로부터 굉장한 신뢰와 지지도를 받았었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탈당하고 나면서 자기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새정치라든지 예. 예전부터 얘기했던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그러니까 적어도 그렇게 나왔을 때 내가 어떤 비전을 보이겠다. 국민들은 미래 비전 투표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가 않고 예. 그저 낙엽 쓸듯이 따라온 사람들 해서 예전의 정치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니까 예. 국민은 지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통합을 하게 되면은 안철수고 천정배고 김한길이고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이건 완벽하게 김종인의 수하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고,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당의 광주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예. 호남에서는 경쟁하자, 수도권에서는 연대하자라고 이야기하는 후보가 있어요. 그거 보면서 저 사람이 만약에 수도권으로 올라오면은 연대를 할 것이다. 근데 호남에서는 국민의당 후보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랑 경쟁할 것이다라는 이거 봤거든요. 예.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아니겠느냐. 예. 원튼 원치 않든 간에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홍 소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